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 1월이었죠. 서울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사태 이후 첫 판결인데요. 서울 서부지법은 특수 건조물 침입과 특수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3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8살 소모 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해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하면서, 다만 공동이 아닌 단독 범행이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96명입니다. 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죠. 사법부의 판단을 물리력으로 흔들려는 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네, 대선 20일 전입니다. 5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안동시 공보실 김주연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법인차 얘기를 좀 준비했는데, 네. 그 전에 앞서서 어제 1심 판결 나온 내용이 있어서요. 네. 강릉 급발진 사고, 네. 어제 1심 판결 나왔는데 결국은 유족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차량 결함보다는 차량 오조작의 가능성이 더 있다, 뭐 이렇게 판결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이 판결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게 참 선생님 안타깝다고 놀랍습니다. 보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들은 이 무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결론이 났지만은, 이번에 이제 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한 것들은 1심에서 패소를 한 건데, 그래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인터뷰도 많고 또 급발진 연구회도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예.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또 이쪽 그 피해자 가족도 알고 다 압니다. 예. 근데 영상 이렇게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국과수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 페달 오조작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페달 오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확실하지 않다는 뜻도 반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증거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 미국은 물론 이제 꼭 그 제작사가 이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된다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명백하게 증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아도 합의를 종용을 해서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아니고 소비자하고 판매자 쪽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간에서 알아서 재현 시험도 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에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많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30초 동안에 가속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또 녹음도 돼 있고 예. 그런 부분을 측면에서 그 계속 100%를 밟아서 운전 조작이다, 이 페달 오조작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균형 여쭤보는 잡힌 거예요. 부분이 예. 필요하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화면을 보면은 브레이크 등에도 계속 이제 불이 들어온 게 좀 나와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족 비용으로 이제 주행 실험도 해보고 블랙박스 음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 음성이 얘 어떡하냐 하면서 이게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오조작이라면은 아니 어떻게 30여 초간이나 그렇게 풀로 그렇게 브레이크인 줄 잘못 알고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밟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그게 30초 동안 지속했다는 것 자체는 그게 설득력도 네. 떨어지지만은 예. 실질 실험에서 그렇게 하기도 거의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균형 잡힌 부분들의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측면. 그렇다고 이 페달 오조작에 대한 것들이 운전자가 했다라는 증거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 시간도 상당히 길었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 운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무시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결론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두 9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 역시 우리 저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제 여기서 강조를 해주시는데 페달 블랙박스가 답이 될까요? 뭐 이런 경우를 그게 대비해서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쓸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페달 오조작에 대한 부분들을 밝힐 수 있는 게 페달 블랙박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관련 업체들한테 이거 개발해서 시장에 내놔라고 얘기를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양산형으로 여러 개 기업에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꼭 급발진 관련해서는 특히 그 부분을 강조를 해요. 새로운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꼭 페달 채널이 들어가 있는 걸 끼세요. 예. 또 기존에 이 페달 채널이 기존의 블랙박스에 추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추가를 또 그래서 할 수 있고. 추가하는 비용이 저렴한 거 있으면 꼭 이걸 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영상을 페달을 찍게 되면은 객관적인 증거로 100% 쓸 수가 있어서 이걸 읽게 되면은 내가 실수를 했는지 이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건지를 명백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금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공정위 자문회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간단한 얘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영상 블랙박스가 전체 차량의 약 80%가 탑재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기술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페달 카메라, 페달 블랙박스가 있는 걸 꼭 끼세요라고 꼭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 이 판결을 보면서 이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이제 내일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어제 이 판결이 좀 너무 좀 안타까워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예. 워낙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게 워낙 많거든요. 그래요. 예, 이쪽 급발진 연구회를 맡고 있으면서 수십 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는데요. 재판 과정 중인 경우 재판이나 판사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급발진 쪽에 가까운데라는 거. 물론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 이 사고를 일으키고 일단 면피가 필요하니까 급발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10건에 9건 이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급발진이 존재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억울하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강남 사건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좀 여쭤봤고 오늘 준비한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법인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국내 법인차 관련 규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법인차가 문제로 지적되는 핵심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법인차는 기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차를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차 구입비라든지 1년 동안의 운행 유류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관련 비용을 다 이 세금에서 면제를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얼마큼 투명성 있게 하느냐가 선진국의 잣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법인차 하면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하기 연두색 번호판이거든요. 이거는 대실패를 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대실패를 했다. 이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을 할 때 공약사항이 이번에 지금 대선이 곧 있지만은
이 공약 중에서 엉망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전문가 대동을 해서 제대로 이 해외 선진사를 통해서 만든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만드는 공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들이 아니면 말고 시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이 공약 연두색 번호판이 처음에 도입될 때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칼럼이나 방송 각종 기회가 될 때마다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대로 이제 증명이 돼서 칼럼도 여러 편 썼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은 번호판 도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란색 번호판 아실 거예요. 예. 이거 도입을 했을 때 이 과속 단속기에 찍히지도 않아서 이거 테스트 굉장히 많이 했고 2개월 동안에 무용지물이었어요. 예, 그 말씀 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무인 예를 들어서 주차비 같은 거 낼 때 바리케이트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이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 개인이나 민간업체가 비용 부담을 다 한 해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한 100만 원씩 비용이 다 들어가요. 예. 새로운 번호판 도입하면은. 예. 그래서 연두색 도입할 때도 이거 과정 다 거쳤고요. 번호판 도입이라니까 관리비라든지 찍어내는 비용부터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비용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 세금 들어가거든요. 문제는 이런 비용을 쓰면서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면 모르는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윤리적이나 사회적으로 알아서 운행하지 마세요라는 게 지금 연두색 번호판이죠. 어떤 규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입할 때 걱정했던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법인차를 끄는 사람들한테 연두색 번호판을 껴서 주홍 글씨, 낙인 효과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되는 거 한 가지였었고 또 한 가지는 8천만 원 이상 되는 고급차에다 연두색 번호판을 끼다 보니까 이게 자랑스럽게 나는 이런 고급차를 끌 수 있는 특권층이야라는 부분들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혼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 연두색을 껴서 색깔도 깔맞춤으로 하는 차가 나올 정도예요. 번호판에 잘 어울리는 거. 그리고 나는 이런 차를 끌 수 있어라는 거.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하고 최근에 한 6개월 사이에요. 이 고급차 2억, 3억 되는 것들이 80%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연두색 번호판 길거리 많이 눈에 띄잖아요. 예. 꺼리낌이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어떤 규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번호판만 연두색인 거지 비용들을 쓰면서 효과가 없다. 정책 실패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럴 거면 모터로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나. 그래서 15년 전에 국회에서 법인차에 대한 규제 진행할 때 저도 관련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다가 흐지부지 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뭐 로비를 받았는지 뭔지 모르지만 없어졌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예고 6개월 정도 해서 정책 토론회하고 공청회 하면은요, 우리나라 이 제대로 된 법인차 규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차도 제대로 법인차를 쓰는 게 중요하고 1억, 2억짜리 법인차가 분명히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 약 2주 전에요. 해외 좋은 선진 사례 중에서 법인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제가 재미있게 봤거든요. 어떤 기사였었냐면은 선진국에서 잘하고 있는데 법인차에 대한 이 관련 비용이 너무 커서 확인해 봤더니 유류비를 과형하게 쓰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 중에서 임원이 한 명이 법인차를 끌면서 유류비를 과다하게 청구를 해서 운행하는 거리에 비해서 두세 배가 유류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봤더니 자기 가족용에다가 유류비를 다 집어넣고 심지어 애인 차에다가도 유류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 요새는 전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GPS 이런 정보를 통해서 누가 운행을 하고 어떤 거리에 몇 킬로 운행한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확인해 봤더니 두세 배 썼던 건데 이게 굉장히 큰 게 들통이 나서 그게 굉장히 뉴스가 돼서 우리나라 기사에도 크게 났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하여간 뭐 이렇게 악용 사례가 많을 텐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실 이 여건을 봐서 법인차 규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어떤 좀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뭐 싱가포르 같이 아예 법인차 인정을 안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과도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아예 네가 네 돈 들여서 네 차를 끌어 이런 논리거든요. 아예 법인차 이런 제도가 없군요. 싱가포르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한다. 근데 이제 미국의 주마다 조금 틀린데요.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임직원들 종합보험 가입을 다 시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장 관리를 되게 잘해요. 사용 대장 관리. 사용 대장. 이게 뭐냐면은 이 법인차를 어떤 차를 누굴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가고 주행거리부터 다 쓰는 겁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예. 그래서 1년 동안에 세금을 낼 때 이 관리대장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수시로 관리를 해서 아까도 이제 이 과도하게 유류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들통이 나게 되면 세금을 포탈이라 해서 몇 배를 과다하게 묻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 포탈은 굉장히 큰 범죄거든요. 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또는 심지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1년 동안에 차마다 이 법인차에 대한 관리 비용을 한정적으로 주는 거야. 비용을. 한계를 둬서. 한계를 둬서 이 비용은 이상은 안 돼. 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연두색 번호판 가장 하수 정책이 뭐냐면 8천만 원을 잘랐잖아요. 네. 가격으로 자르는 거는요. 하수 정책이에요. 누가 안 해서 못 하는 게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자, 8천만 원의 기준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보험료로 이 고급차에 대한 할증을 기준으로 8천만 원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편법이 처음에 나왔냐면은 1억짜리 넘는 수입차를 7,900에 신고해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예, 편법은 10여 가지 나오거든요. 예. 자, 3천만 원, 4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선진 사례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게 많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전자정보기 때문에 뭐 GPS부터 영상 블랙박스 아까도 80% 탑재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세세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관리 비용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한국형 모델 정립을 하면은 세계에서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국회에서도 좀 신경 써야 되겠네요. 이 법인차 문제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이 수억짜리 넘는 차에 대한 그 제작사 협회장이 우리나라 방문이 제일 많은 이유가 그만큼 잘 팔려서. 잘 팔려서 그렇습니다. 너무 잘 팔려서 차 대수에 비해서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떠오르는 시장인데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서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유명무실한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참조를 해서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 좀 더 제대로 된 법인차 관리라는 것도 항목 놓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특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해썹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예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해 선보입니다. 여기 어디야?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다른 시대를 살아볼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도 우주인도 되어 지구를 구할 수도 있어요. 멋지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예슬아. 야, 나 급한데 송금 좀 빨리.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홍예슬 씨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저 아니에요.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항상 그대와 함께 숨쉬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안동시 소식 오늘 알아봅니다. 안동시는 지난 산불 때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요. 복구 현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또 여러 행사 소식도 함께 가져오셨다네요. 안동시 아나운서죠. 공보과의 김주연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 발생한 산불 현황과 곧 있을 행사들 소개해 주실 텐데 우선 산불 피해가 컸던 만큼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지난 3월 25일 안동으로 퍼진 산불 피해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밤낮도 주말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2달 정도가 지났지만 여전히 숙박업소와 경로당에 대피해 있는 주민 800여 명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숙박업소,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한 800여 분 계시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에 현재 입주는 어느 정도나 됐나요?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시설에 입주를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주거시설 1000여 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선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74채는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임시주택은 선진 이동주택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재민들이 기존 생활하던 곳과 가까운 곳에 주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필요한 주택 950여 채 중 820채가 내일까지 설치됩니다. 아, 그렇군요. 생계를 위한 농지나 가축도 이런 상태일 텐데 당장 생계비도 지원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동시는 지원금과 성금을 합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에 집중 모금 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달 말까지 성금 모금 중이다. 자, 성금은 어디로 보낼 수가 있나요?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은 경북 공동모금회를 통해 안동시 전용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데요. 농협은행 301-0198-0276 81로 따뜻함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계좌번호 지금 받아 적으실 수는 없을 테고, 저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경북 공동모금회 치면은 자세히 또 안내가 되더라고요. 네. 여기 일로 들어가셔서 성금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 물질적인 기부가 아니더라도, 또 안동을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쵸. 여행이 곧 기부다. 이런 캠페인도 안동시에서 이제 벌이고 있는데, 자, 다가오는 주말에 안동에서 좀 가볼 만한 곳 오늘 좀 추천을 해 주시죠. 네, 먼저 과거 일반 백성들이 집에 사랑방이나 자녀방과 같은 공간에 걸어두는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민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생활 속의 바람을 담아낸 작품과 소품 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다가오는 16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민화 화해마을의 색을 입히다라는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화해마을의 탈춤 공연장 맞은편인 승문관으로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전시회에서 특별히 추천할 만한 작품이 있나요?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사단법인 한국현대민화협회는 전국의 4개 지부, 작가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이종임 민화연구소의 소장님은요, 자개 기법을 개발해 그림의 나전 칠기를 접목시켰다고 합니다. 민화는 대개 원근감이 없고 평면적인 느낌인데 소장님은 명암을 넣고 입체감도 넣었습니다. 현대적 감각까지 입혀낸 우리나라만의 문화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김주연 주무관이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그림이 있나요? 전 귀여운 곰돌이가 한복을 입고 있는 작품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렵고 딱딱한 그림이 아니라 아이도 어른도 즐길 수 있는 친숙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네. 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큰 행사도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21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다음 주 20일 목요일부터 3일간 안동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도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가 개최지가 된 건 안동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청소년들이 적성과 소질을 찾아보고 드론과 AI 같은 최신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고 천체 만원경을 조작해 별자리도 찾아볼 수 있는 부스 200여 개가 마련됩니다. 그렇군요. 주연 씨가 봤을 때 가장 흥미로운 프로그램은 뭐였나요? 개인적으로 일정을 보자마자 저도 꼭 가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멘토 특강입니다. 멘토 특강. 어떤 멘토들이 오나요? 첫날에는 김소정 PD가 옵니다. 아시나요? 김소정 PD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우당탕탕 알바 공감 콘텐츠와 학창 시절에 친구들 패러디한 은정이 쇼츠로 정말 유명한 분이라서 저도 꼭 보고 싶더라고요. 한번 유튜브에 쇼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분이신가 보네요. 네, 정말 유명합니다. 꼭 찾아보겠습니다. 김소정 PD가 오고. 예. 금요일에는 엑소쌤으로 불리며 누적 수강생 22만 명을 돌파한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토요일에는 서준맘으로 유명한 박세미 코미디언이 찾아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런 멘토 특강도 있고 신나는 공연도 있을까요? 스우파로 스트릿 댄스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네. 청소년 힙합 댄스 경연 대회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요. 또 가수들이 청소년 페스티벌에 찾아옵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노래로 유명한 하이키, 음원 차트를 역주행 중인 아이돌 리센느, 우리 서로 사랑하지는 말자 헤어질 때 힘드니까 이 노래가 유명하죠. 뮤지션 기리보이까지 이 유명한 케이팝 가수들은 토요일 낮 4시부터 5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이키, 리센느, 기리보이까지. 어떡하죠? 저 다 모르는데. 정말 유명한데요. 그래요? 예. 이번 기회에 좀 알아가죠. 그러면. 예. 한번 아이들과 가보시죠. 예. 자, 3일 동안 전체 행사 운영 시간하고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주 5월 20일 목요일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4일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면은 이제 또 시내에서 좀 꽤 떨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쉽게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안동역과 컨벤션 센터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과 안내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이게 아주 큰 행사라면서요. 네. 인구 30만 이하 도시 최초로 안동에서 열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안동에서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여행객을 모으기 위한 지원 정책도 있나요? 1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식당과 숙박업소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 유무에 따라 여행객 1인당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예. 또 단체 버스는 한 대당 60만 원. 그리고 단체 버스와 열차를 함께 이용한다면 열차 운임도 1인당 5천 원에서 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뭐 지원이 이게 적지 않은 지원인데요, 그쵸? 보니까. 예. 자, 그러면 열차를 타고 왔을 때 뭐 재미있는 여행 상품도 있나요? 네, 얼마 전에 안동시청과 주식회사 코레일 관광개발이 협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역을 출발해 안동으로 오는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예. 전통주를 마시고 그 전통주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역 특산물로 만든 기미주안을 즐길 수 있고요. 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여행 기부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동 산불 현황 그리고 다가오는 행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청 공보과의 김주연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자, 지난 주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사장님?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지난 주말 밤에 정당 쿠데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는데, 자, 이 국민의힘의 이 단일화 파장이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중도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도층.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확장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층만 결합하는 거면은 단일화라고 하는 거창한 형식을 내세우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중도층, 아무래도 이번 대선판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쫓아가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를 통해서 주목도를 높이고 중도층을 흡수해서 이재명 후보와 더 대등하게 겨루겠다. 그런 목표를 내세웠을 텐데 그게 이제 삐그덕해버린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문제는 반 이재명을 내세우고 이번 대선에 임하는 보수 진영인데 당내 갈등이 심화돼 버렸어요. 지금은 심지어는 반 한덕수, 반 김문수, 반 한동훈, 반 홍준표, 온통 당 내에 반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네요. 이래서는 지지층 자체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사실 선거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면 지지층이 투표소로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겪게 되면은 지지층들이 정말 투표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자 등록도 했고 이제는 김문수 후보 카드로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걸 빨리 수습을 해낼 수 있느냐가 보수 진영,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의 힘으로선 최대 관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정말. 아우, 지난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생각하면은 그 당내 갈등이 너무너무 완전히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한덕수 뭐 후보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그 지도부 있잖아요. 권영세, 권성동. 네. 그 아주 그 갈등이 첨예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또 보니까 다시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유임됐고 또 선거 그렇죠. 유세에도 같이 다니고요. 선거대책위원장이 임명하고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사람과 관련된 얽혀있는 실타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영세는 물러났는데 왜 권성동은 가만히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대구의 서문시장을 방문했는데 유세 도중에 권성동 내려와, 권성동 막 내려온나, 막 이런 이 경상도 사투리가 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결국 TK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김문수 후보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또 정광훈 목사 이런 등등이 나오고 결국 다 사람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또는 한동훈 전 대표 또는 홍준표 전 시장 뭐 지금 하와이에 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돕느냐 안 돕느냐는 문제가 선거 막판까지 계속 이야기가 되면 그건 상당히 김문수 후보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은 사람 문제를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저나 홍사모라고 하죠. 홍준표를 사랑하는 그 모임 등등 해서 그렇죠. 홍준표 지지층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나섰는데 이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국민의힘으로서 상당히 좀 뼈 아플 것 같네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선거 때 사람을 통해서 연대를 하고 또 캠프에 합류하는 것이 이른바 외연확장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탄핵 국면 속에서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 플러스 일부 보수층까지도 흡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윤여준, 권오을 합류했죠.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홍사모까지 합류를 하게 된다면 이건 분명히 일부 보수층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선거 전의 양상이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있거나 김문수 후보의 탄핵 대결이 아니라 좀 상황이 완전히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 선거가 되느냐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당내가 수습이 안 되는 반목 선거로 되느냐 이런 이제 성격 자체와 선거의 방향 자체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게다가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금 대선 국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국으로 하와이로 출국을 하면서 이번 대선이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 이준석의 대결 구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여기다가 많은 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1992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권을 거머쥐었던 것이 Y였습니다. 김영삼입니다. 예. 근데 그때 Y에서 그러면 같은 경상도라도 대구 사투리와 또 부산 사투리가 다르고 확실히 종식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종식이 뭐냐면 이른바 군부 독재에 대한 종식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란 종식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YS의 호가 거산, 큰 산이죠. 거제도죠. 거산인데 이 YS의 아들이 김현철 알 겁니다. 이 김현철 소산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그래요? YS 정권 때 상당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었죠. 근데 이 YS의 아들 김현철 이분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을 지지했어요. 근데 당선됐죠.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해서 윤석열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랬나요? 예. 이번에는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김현철 이 YS 전 대통령의 아들도 당연히 이제 보수 성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준석 지지를 선언했어요. 이준석 지지로요? 이준석 지지를 선언했어요. 김문수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판세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판세지만 제가 보수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문재인과는 좀 다를 겁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은 YS와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고 당시 2017년 경우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것은 이제 보수 성향이거든요. 이번에도 YS의 아들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지하는 후보마다 당선인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이준석 후보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 점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단 이준석 후보 얘기 나온 김에 과연 저는 이번 대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준석 후보 과연 10% 아니면 더 나아가서 15% 왜냐하면 이제 선거자금 돌려받을 수 있는 이걸 넘을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리 소장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두 자릿수가 중요할 겁니다. 그것은 그럼요. 이준석 후보로서 이번 대선에서의 존재감 또 보수가 좀 삐그덕거리는 것으로부터 얻는 반사이익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자신의 존재감, 개혁신당의 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10% 두 자릿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선거 비용을 반이라도 보전받는 것도 있지만 그래야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히 선거 운동을 좀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식당을 간다든지 경북대를 방문해서도 학생식당을 가요.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를 가도 학식을 해요. 근데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부각시키는 것인데 물론 학생식당이 맛있습니다. 저렴하고 저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산을 가면 그럼 부산대 학생식당을 갈 겁니까? 또 부경대 식당을 갈 겁니까? 동의대 식당을 갈 겁니까? 그래서 조금 저는 너무 상투적이거나 식상한 선거운동은 피하는 것이 오히려 득표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왜? 2030에게만 묶여있어서는 40살인 이준석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득표는 제한적이거든요. 저는 이런 어떤 젠더, 또 여성가족부 폐지를 또 내걸다 식상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른바 40대 유권자들, 자기 동년배죠. 또는 형님들이죠. 형님들이 또는 누나들이 우쭈쭈해 줄 수 있는 이준석 후보가 가능하냐. 이게 이른바 존 F 케네디 전략이에요. 1960년대 존 F 케네디는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물어보라. 그 연설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파격적인 이준석만의 리더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역대 최고 득표율이 그 박근혜 대통령 52%였나요? 51점 몇이었죠? 51.6%. 그렇죠. 과연 52%를 넘을 수 있을까? 요거 하나랑 우리 아무래도 이제 이쪽 TK 지역이니까 또 민주당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요즘에. 과연 TK 30% 넘어설 수 있을까? 예, 이것도 초점이 맞춰지네요. 보니까.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둘 다 가능하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이제 2012년 대선에서 당시 최대 득표와 함께 87년대 직선제 개헌 이후 많은 분들이 대통령 당선자는 기억하지만 절반 이상을 득표를 했던 대통령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예.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은 지금 선거 구도는 여러분들 100%의 투표로 봤을 때 왜냐하면 전체 유권자가 다 투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투표율을 대체로 한 65에서 70%로 가정을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보수 유권자들의 투표 의향 동력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체로 한 50에서 55가 점쳐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판세로 볼 때는. 그런데 대체로 50에 가까운 쪽으로 되려면은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이 더 뿜뿜해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돼야 중도층이 좀 옮겨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50 내지 49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한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있다면 토론회 정도의 변수인데 그 외에 보수 유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 의향을 드러낼 만한 그런 김문수 후보 쪽에서의 전략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은 강력한 정권 운영의 이 동력을 교체의 더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중도층의 경우에도 이게 탄핵 여파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떤 투표 의향인지가 일정 수준 이상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가 됐든 아니면 이준석 후보는 표를 가져가더라도 이재명 후보 쪽으로부터보다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표를 더 많이 가져가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이재명 후보의 중도표가 좀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김문수 후보 쪽으로 이야기를 옮겨올 수밖에 없는데 이른바 한한홍,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의 지지를 다 얻어내야 돼요. 그게 가능하냐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필요하죠.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 정리도 필요하죠. 세 번째로는 지금 뭔가 중도에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약을 꺼내놔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을 다니고 이제 시장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영업층이나 이런 부분 되지만 경제적으로 중산층 또는 이념적으로 중도층에 있는 지지층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매우 좀 파격적인 부분. 그것은 이제 김용태 비대위 카드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령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카드가 10분, 20분 작동이 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남성 유권자의 표만 일부 또 가져오는 효과만 발휘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90년생 김용태도 필요하지만 여성표를 가져올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건 여성표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가 될 때 가장 서울시 통계를 보면 장애 집회에 나왔던 인구가 20대 여성 인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대 여성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을 가져오려면 역시 82년생 김지영, 82년생 김정현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이게 이른바 경력 단절이라든지 출산 육아로 고통스러워하는 여성들을 상징하는 의미거든요. 그것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이른바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문수의 획기적인 공약이 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겠죠. 지금 김문수 후보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참 답답하네요. 그쪽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다 지금 지지를 안 하고 있는 모양새고 여기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전광훈 이 관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참 촉촉산중이네요 지금. 예, 그러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점점 더 기울어질 것 같고 뭐 남은 변수 아까 뭐 토론회 말씀하셨지만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더 잘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토론회 효과는 결과적으로는 적게는 5%, 많게는 이제 10%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의 판세 격차는 1위 후보, 2위 후보의 격차가 그보다도 더 이상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전제 조건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도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토론에서 파격에 파격을 거듭하는 공약이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제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토론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형수 욕설이라든지 이건 다 이미 아는 내용이고 그렇죠. 식상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난방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재판 리스크 또 반복하고 그게 아니라 전혀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의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라면 신뢰를 가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또는 가령 이제 이른바 억지로 까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는 크게 표심의 변화를 가지고 오히려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 참석을 하는데 권영구 후보도 참석을 하죠. 참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이른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자기의 득표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양가 전략으로 가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쪽을 다 까는 전략이죠.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략해서 적어도 토론회에서 10%의 표를 가져오느냐. 이게 상당히 또 당 차원에서 준비되어 있느냐. 그 토론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 점퍼라든지 뭐 유세차 이런 건 다 지금 됐나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오늘까지 아직 뉴스를 통해서 보지 못했는데 그럼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뭐 어제인가요? 미스 가락시장 이 발언 파문이나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참 너무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층에서는 상당히 속이 좀 많이 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게 당이 통합이 돼도 중요한 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런 격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 공약이 개발돼서 단순히 시장 대통령 왜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되는지 김문수 후보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 이 100%의 투표 중에서 적어도 15%의 득표를 움직여야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러려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파격적인 이 정도의 공약이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데 하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당 차원에서 보조가 맞죠. 지금 황인국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에서 유세 차량, 그다음에 점퍼법 이런 부분들이 밀도 있게 신속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미진하다 그러면 또 토론회 연설문 준비, 또 토론회의 토론 준비 자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되느냐가 막판 남은 변수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